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2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2년 세무의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요. 기초재고, 총매입재고, 기말실질재고가액, 매출액, 매출총이익률, 기말재고의 판매가격은 원가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따로 문제가 말이 없기 때문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정상 감모손실, 그래서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풀 때 요령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요런 말이 있죠. 기말재고의 판매 가격은 원가 이상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기말재고의 판매 가격이 있죠. 기말재고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의 판매 가격이 원가 이상이니까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제가 강의를 할 때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쉽게 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게 이 문제가 요 단어 때문에 평가손실은 없으니까 재고자산 감모손실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금액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쵸, 우리가 T계정을 그리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기초 10만원, 그 다음에 단기 매입한 거 65만원, 그리고 기말 재고가 13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의 매출 총액률이 25%니까 매출액 80만원 곱하기 75% 하면은 우리가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80만원 곱하기 75%, 1만에서 25% 하면 60만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대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변이 75만원 합계, 대변도 지금 보니까 합계가 73만원이죠? 그러면 얼마만큼 더 채우면 돼요? 2만원 더 채우면 되죠. 그래서 이 2만원만큼은 우리가 정상적인 매출 원가가 아닌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인해 발생한 원가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1번, 부채는 보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에 따라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분류하고요. 정상적인 영업중일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이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 비유동부채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정상적인 영업중이라는 거는 반드시 1년 이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주기가 약간 조금 정의를 설명을 드리면 좀 길긴 한데 우리가 요 문구는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은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아도 그냥 유동으로 분류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고요. 자, 3번. 미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지급길이 도래한 확정채무. 그쵸? 자, 그래서 보면은 3번도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틀렸네요.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지급길. 제가 일반적인 상거래 이거 뭐라고 그랬었죠? 강의할 때. 그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것. 재고자산. 재고자산 구입할 때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외상, 매입금. 그쵸? 그래서 요건 미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상거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좀 더 적절하겠고요. 4번, 부채의 채무액이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유동부채에 포함된 금액을 구하시오. 유동부채 계정 과목이 뭔지 알면은 바로 풀 수 있죠. 단기 차입금 유동 맞고요. 미지급 비용 방금 문제에서 봤죠. 유동.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 장기 차입금도 장기니까 비유동이고, 성급 비용은 뭐다? 자산이에요. 유동자산. 그래서 얘 아니고 장기 차입금 아니고 성급 비용 아니니까 두 개 더한 1억 5백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의준상 유형자산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1번, 이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맞습니다. 2번, 이종자산의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가 있고요. 그쵸? 3번,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있고, 4번,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번과 4번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볼게요.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이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라는 게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감정평가 가격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에서 봤을 때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 다시 얘기하면 내가 사오는 가격이에요. 내가 사오는 가격.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를 사요. 유형자산 기계 말고 좀 쉬운 거 해볼까? 컴퓨터를 사요.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사이트마다 다르겠죠. 얼마인지. 그쵸?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100만원에 똑같은 사양을 100만원에 팔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쿠폰을 뿌려서 90만원에 팔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 가격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그런데 내가 90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정가치를 90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해를 취득가액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게 조금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가 아니라 감정평가 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맞는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감정평가 가격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 너무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에는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다. 왜냐면 되게 구석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4번 같은 경우는요, 유형자산의 교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종 교환이 있고 동종 교환이 있고 이런데요. 여튼 중요한 내용이니까 1번, 2번, 3번의 보기 정도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다음중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 아닌 것은 자, 기업 시체 과정, 계속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은 이렇게 3개예요.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바로 체크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설명을 보시고 하셔도 되는데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저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에코의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흐름 평균법을 가정해서 아래에 대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기초제공 200, 아까 T계정 똑같이 그려볼까요? 기초제공이 2000개에 기말 단기 착수가 8000, 그리고 단기 완성이 9000, 기말이 50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10,000개고요. 얘는 9,500개니까 500개가 뭐다? 그렇죠. 얘가 공손수량이에요. 이 500개가 공손수량인데 이 공손수량을 정상공손이랑 비정상공손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자, 보니까 자, 공정품이란 폐기처분 또는 매각처분 이외에 용도가 없는 불합격품 맞죠? 2번. 정상공소품의 기준은 완성품의 3%. 완성품이 뭐냐면 자, 볼게요. 3%랑 5%가 있죠. 볼 때 정상공정 수량은 200개고 비정상공정 수량은 50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볼게요. 자, 우리가 3%일 때 보시면 정상공정이 어떻게 되냐면 자, 270개인데요. 자, 완성품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완성 수량이 9,000개예요. 우리가 평균법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완전 수량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000에 3% 곱하면 정상공소는 270개고요. 그러면은 비정상공소는 나머지 230개가 되겠고 5%일 때는 정상공손이 9,000 곱하기 5%에서 450, 비정상공손은 5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몇 번이냐? 답은 2번이 되겠죠. 7번, 다음은 부경의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그래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어디까지다? 그렇죠.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제조원가 명세서의 맨 밑에 있는 게 단기제품 제조원가예요. 그렇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제품 매출원가. 그렇죠.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정석으로 구하실 분들은 정석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쉽게 구하는 법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그죠? 기초는 다 더하고 기반은 뺀다. 근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니까 어떻게 한다? 제품은 뺀다. 해볼게요. 자, 일단 단기 매출원가 아까 손익계산서니까 빼고 그 다음에 제품인 거 빼고 그쵸? 제품 빼고 나머지 어떻게 한다고요? 기초 더하고 나머지 다 더하고 기말은 뺀다. 이렇게. 그래서 기말 제공품이랑 기말 원재를 뺐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2번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8번, 다음 중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본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있다. 2번 기회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특정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것.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다고요? 과거에 묻혀 있다. 그래서 무슨 원가? 매몰 원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방금 봤죠. 그쵸? 손익계산서에서 표시되는 거를 고르시면 되겠죠. 답은 2번 기말제품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10번 원가 배분에 대한 내용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조 부분들 간의 배분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 배분 순서에 따라서 보분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뭐예요? 단계 배분법이죠. 11번 부가지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2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최종 제품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 그래서 포장과 핫지장은 사업장이 아니라 그랬었고요. 3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각 건설 현장 사무소가 아니죠. 그쵸? 각 건설 현장 사무소가 아니고 뭐예요?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번을 설명하다 말았는데 1번과 3번을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부상 소재지다. 부동산의 여기는 조금 다르긴 해요.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이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인데 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암기하시다 보면. 그래서 그냥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외우시면은 3번을 바로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4번도 보니까 매매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그쵸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약간 편법이고 가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선생님 저는 이게 임대업인지 매매업인지 뭐 법인인지 좀 외우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등기부상 소재지로 암기하신 다음에 응용해서 푸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답이 100% 맞진 않을 수는 있어요. 12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이과세자도 예정부과기간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듯하죠. 일단 볼게요. 2번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과산세를 부담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과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가 아니고 뭐예요? 적용된다. 그쵸? 바뀌었죠. 그래서 제 멤버십 자료 지금 제가 아마 강의는 업데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업데이트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자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거 중요하다고 체크해놨으니까 요런 것 문제들은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4번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중요한 내용 하나만 볼까요? 간이과세자는 미제 매입세의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제한의 용해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기화물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뭐다?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에 2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제어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제한의 공급 시기죠. 3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는 완성되어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라고 되어 있고요. 4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되는데 일단 4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간주임대료는 우리가 그 구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자,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뭐예요? 완성도를 기준해서 지급을 한다는 뜻, 그죠? 완성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판매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공급 시기가 언제겠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거예요. 자, 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냐면 장기화물 판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넘긴 다음에 이렇게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엮으셔가지고 감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 아닌 것은 자 1번 종교 관련 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인데 종교 관련 종사자가 원래는 기타 소득인데요. 우리가 급여처럼 원천징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근로소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경우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든 것이고 2번 연금 계좌의 운영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딱 봐도 뭐겠어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연금 소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금 소득을 우리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거랑 연금 외에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에 수령할 때는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연금으로 수령했는데요.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과세 제외라는 게 있어요. 과세 제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연 퇴직 소득으로 받을 때는 우리가 연금 소득으로 보고요. 이 과세 제외나 이익 퇴직 연금 소득 말고 이 위에 거 외에 받을 때도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요. 이런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래서 연금으로 받더라도 요 과세제와 이연 퇴직에 해당, 이연 퇴직이 아니네. 이연 되는 거일 때는 연금으로 보고요. 그 외일 때는 우리가 이연 퇴직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 이연 퇴직 맞고, 그다음에 위일 때는 기타 소득. 그래서 얘는 2번은 요거는 그냥 잘 모르시겠어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자, 우리는 요거는 연금 계좌 운영 실적에 따라 증가되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 소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계약의 위반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배상금과 법정 이자도 기타 소득인데 얘는 뭐한다? 그렇죠. 원천 징수, 필요 경비가 없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공익사업 관련된 것도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으면은 얘도 기타 소득이 아닙니다.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15번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 또는 개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에서 다른 세에게 충당한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은 처음에 처리를 할 때 불산입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금 산입을 하지 않고요. 2번 관세 환급급 등 필요 경비를 지출해 세액이 확립되었거나 환립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총수급에 산입한다. 3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 현금, 장려금 이런 것들이랑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4번 사업과 관련돼 있을 때는요 무조건보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입니다. 1번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세 미납액 250만원과 납부지연관세를 2,500원을 함께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미납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납부지연관세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죠? 그러면은 일단은 돈이 나갔으니까 먼저 일단 부가세부터 해볼게요. 네. 차변에 미지급세금, 일단 그쵸? 부채가 나간 거니까 차변에 부채 감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비용 인식을 2,500원 해주시면 이 250만 2,500원만큼 보통 예금으로 나갔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 전량은 1,000만원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단처분 시점의 자기주식 장부가액은 800만원이며 자기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은 130만원이다. 보니까요. 자, 1,000만원에 처분했는데 장부가액이 800만원이래요. 그럼 난 얼마 이익이에요? 200만원 이익인데 봤더니 자기주식 처분 손실 계정 잔액이 있으니까 원래는 200만원 이익인데 이 130만원 상기한 나머지 70만원만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다? 자기주식 나올 때는 항상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이 있는지 처분 손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1,000만원에 처분했는데 자기 주식 장부가액이 800만원이니까 800만원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분 손실이 130만원 없애주시고 나머지 70만큼 처분이익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하나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을 차입하고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년 후 상환 조건이니까 뭐예요? 장기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의 거래처를 하나은행으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4번 ABC사의 외상매출금 2만 달러를 회수해서 당사의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환율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7월 1일 날 외상매출금 인식 당시 기준 환율은 1,200원인데 2022년 11월 25일의 기준 환율은 1,300원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자, 2만 달러를 회수를 받았는데요. 내가 7월 1일 날은 달러당 1,200만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11월 25일 날 실제로 얼마만큼 받았어요? 2만 달러에 1,300원 곱한 만큼 받았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100원 곱하기 2만 달러만큼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쵸? 나는 똑같이 2만 달러치를 팔았는데 환율 때문에 100원만큼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400원 인식했는데 자 봤더니 2,6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200만 원만큼보다 그쵸? 우리가 외환차익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외환차익이 있고요. 외환환산이익이 있죠. 외화환산이익 우리가 긴 거 외화환산이익은 결산 때 쓰는 것이고요. 이렇게 실제로 돈을 주고받을 때는 외환차익을 쓰시는 겁니다. 계정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요. 식사 비용 1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했으니까 접대비죠. 접대비 판관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미지급 거래처만 신한카드로 잘 유의해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간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은 종이 세금 계산서네요. 그쵸? 전자가 아니고 종이. 제2기 부가지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서를 누락했네요. 그래서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지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계서를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지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력 및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30일 세금계서 발행됐죠. 그쵸? 경영지원팀 직원들이니까 판관비고 야간 식사니까 복리후생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전표연금 메인 매출 전표에 50일 과세 그리고 거래처 남해식장 전자는 부입니다. 자, 그래서 복리후생비 140만원 부가세 인식해 주시고 미지급금 남해식당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전표 입력하는 메뉴에 보시면요. 자, 위에 간편 집계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밑에 쭉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정 누락분 얘를 클릭하시면 뭐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날짜 입력하는 칸에 2022년 10월 확정 신고일 2022년 10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진성부동산으로부터 공장 건물 신축용 토지를 2억에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네요. 대금 2억은 당사 보통예금계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자, 거래처는 진성부동산이고 토지니까 면세죠. 그쵸?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전자계산서 발급했네요. 면세가 되겠죠. 그쵸? 면세 매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예금계에서 이체했으니까 계정과목은 일단 토지로 하시면 되겠고 보통예금계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하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건 없네요. 자, 53 면제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 진성부동산 전자는 여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랑 보통예금을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영업부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전자상회 현금으로 구입하고 지출증명령 현금 영수증이 있으니까 현금 과세하시면 되겠고요. 자산으로 처리하고 돼 있으니까 컴퓨터는 뭘로 처리해요? 그쵸?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396만원인데 공급가액인 360만원만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표유형은 똑같이 메인 매출 전표이고 과세 유형은 60일 현금 과세 거래처 전자상회 하시면 되겠고요. 현금 영수증이니까 전자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죠. 자, 그래서 비품에 부가세 잡아주시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회사는 로운 캐피탈로부터 관리 업무용 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니까 불공이다. 그쵸? 불공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전자생명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전자여 하시면 되겠고 자, 렌트료는 70만원으로 대금을 10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단 렌트료에 대해서는 임차료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차료 계정 과목을 얼마만큼 70만원 플러스 7만원에서 77만원을 인식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불공이니까. 자, 그래서 불공의 3번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 로운캐피탈에서 전자를 여하신 다음에 자, 똑같이 임차료 77만원 자, 그리고 관리 업무용 소형차니까 판관비가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중앙상세에 8월 3일 외상으로 판매했던 제품 중에서 2대가 제품 불량으로 인해 반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령대금 계서를 발급했고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기하기로 했는데 분계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치라고 돼 있으니까요. 원래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제품 매출 해놓고 부가세 예수금 해놓고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했겠죠? 이거를 금액만큼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그대로
분개하시면 돼요. 자, 분개가 헷갈리시면요. 8월 3일 거 조회하시면 돼요. 8월 3일 거 조회해서 그대로 9월 30일 날 마이너스 치시면 되는데 금액을 요거 대당 250이니까 500만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만 유의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편법을 쓰셔도 되고 그냥 내가 이 분개 알면은 분개 요거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수정전자 선생님께서 발급했으니까 전자 여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11과세 중앙상사 전자여부 여 하시면 되겠고 역분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당해 문제안에서 당사는 돼지고기를 매입해서 소세지를 제조하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일 때는 위제매입생 공제를 어떻게 하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미제매입세액이 246이죠. 그쵸? 그래서 중소기업일 때는 104분의 4, 중소기업이 아닐 때는 102분의 2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2분의 2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고 2022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미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공급가액은 1억 2천이고 예정 신고 기간에 매출액은 없네요. 그리고 매입액은 거래일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뭐예요? 그렇죠. 내가 면세 원재료 같은 것들을 구입을 했는데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세 사업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해볼게요. 면세 사업이 아니라 면세 매입을 했는데 면세인 거 있죠. 면세인 거를 과세 사업에 사용한 것들을 우리가 과세에 사용했으면은 부가세를 매입 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과세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우리가 매출세액을 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위제한다. 간주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면세에 해당하는 거는 원재료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매입한 내역을 가지고 여기서 면세에 해당하는 것들을 먼저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자, 돼지고기는 면세이고요. 돼지 창자도 면세인데 이렇게 식품을 포장해서 파는 것과 포장재 같은 경우는 매입할 때부터 과세이기 때문에 얘는 과세 대상인 거고요. 얘네들은 면세. 그래서 5월 31일에 식품 포장재 자체는 우리가 미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증빙에서도 뭐 구분할 수 있는데 여튼 일단은 요 내용을 보시고 구분을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큰 거 없으니까 우리가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디로 가냐면은 자, 부가세세 뭐였죠? 미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관리용이 있네요. 어디 있냐면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네요. 미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 보시면 관리용이 있고 신고용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관리용을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기간이 1기 확정이기 때문에 자, 4월부터 6월로 하시면 되겠고요. 공급자가 2개였죠? 다시 볼게요. 네. 자, 첫 번째는 고기 유통. 그 다음에 취득일자가 4월 31일. 자, 구분이 보니까 전자계산서니까 1번. 자, 품목은 돼지고기. 수량은 뭐 이렇게 입력하라고 조건이 없기 때문에 1600 입력하시면 돼요. 자, 매입가액은 2800, 공제율은 102분의 2, 미제매입세 공제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렇죠. 지금 과세 표준을 넣어야 되는데 예정분은 없고 확정분이 1억 2천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억 2천만 확정분에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한도 계산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제세액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자 유통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취득일이 2022년 6월 30일 계산서 돼지 창자 1300 자, 넣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1억 2천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요 두 개의 합계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시고 나오시면은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2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지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지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 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는 생략하고 홈택스 기한 내 직접 전자신고한 것으로 가정한다. 전자신고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따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넣어야겠구나. 일단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매출 자료 봤더니 전자세금계에서 발급 매출이 공급가액이 3억, 세액 3천, 세금계에서 발급분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 매출의 공급대가 4,620만원인데 전자세금계에서 발급분이 있죠, 그쵸? 발급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신용카드랑 싸우면 누가 이긴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이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공급대가 1,100만원은 제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공급가액 3억에는 이 공급대가 1,100이죠. 그러니까 공급가액 1,000만원이랑 세액 100만원이 여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지우고 4,620에서 1,100을 뺀 3,520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3,520을 쪼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누기 1.1 하면 되죠? 1.1로 나누면 자 공급가액이 3,200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세액이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외상매출금 중에 165만 원 부가세 포함인데 자 이게 문제가 함정이 있어요. 이게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함정에 빠지셨을 거예요. 뭐냐면 되게 치사한 게 보세요. 2022년 2기 확정이죠. 근데 2022년 5월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1기 확정이에요. 1기 확정 때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상이 확정돼서 장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2022년 5월에 전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2022년 5월 다시 얘기해서 2022년 1기 확정 신고에 이미 신고가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장부에 반영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누락을 했다. 장부에 누락을 했으면은 2022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뭐 어떻게 좀 비벼서 넣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2022년 5월에 장부에 반영했기 때문에 얘는 1기 확정 신고 때 신고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2년 제2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에서 매출은 넣어주시면은 되겠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자, 그 다음에 2022년 2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에서 매입분 없는 것을 가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종이세금계에서 발급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무조건 뭐다? 전자세금계에서 발급해야 돼요. 내가 매출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봤더니 전자세금계에서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세금계에서 발급하면 가산세 몇 퍼센트? 이거 외우셔야 되죠. 그 이론에도 중요한 내용이었었죠. 그쵸? 1%예요. 세금계에서 불성시가산세가 1% 붙기 때문에 300만원에 1%에서 3만원이 붙습니다. 우리가 일단 입력할 때 자동으로 아마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튼 우리가 세금계에서 불성시가산세가 미발급 등으로 요건 어떻게 넣는 거 어디다 넣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에서 미발급 등에다 넣어야 돼. 미발급 등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당과도신고가 아니면 과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2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부당과도신고가 아니니까 일반 과도신고가 된 거니까 그쵸? 우리가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10% 그쵸? 일반이 10%고요. 어떻게 된다? 부당이면 20% 되는 거고 그쵸? 무신고면 2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괘씸죄에서 4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이기 때문에 10%고요. 그리고 예정신고를 확정신고 때 했던 거는 우리가 감면율이 7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7,500원이고요. 납부불성실 요번에 바뀌었죠. 그쵸? 개정된 거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 계산할 때 유의해서 아마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 시스템은요. 넣어주시고 90일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6,072원이 나올 겁니다. 요거 일단은 매물하시면 되겠고요. 신고불성실은 계산하셔야 되고요. 납부불성실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자료 봤더니 전자임계에서 매입액이 1억 2천에 1200이 있고요. 신용카드 매입액이 공급대가가 2200인데요. 보시면은 얘가 공급가액으로 나누면 2000에 200이죠. 2000에 200인데 자 기계장치 구입비가 있잖아요. 이 기계장치 구입비는 어디에 입력하는 거냐면 신용카드 매입에 입력하는 거 안에 별도로 고정자산 매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 서식을 보면 일반 매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출 어쩌고저쩌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정자산 매입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안에 보면
안에 보면 이 안에 고정자산 매입이 별도로 있어요. 신용카드 왜냐면은 전자세금계산서 이태가 있다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거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얘는 신용카드를 매입한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취분에 대한 고정자산 매입을 별도로 표시해 줘야 돼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보면요. 부가세 신고서. 제가 이거 부가세 신고보다는 별도로 갖고 올게요. 화면을 가리니까. 자, 부가세 신고서 이익 확정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그리고 불러온 거 무시하는데, 다행히 없네요. 그쵸? 그 다음에, 볼게요. 3억에 3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액이, 4,620에 1,100 빼고 3,520에 3,200. 그쵸? 자, 그 다음에, 내용신고 누락분이 얼마냐면은, 자, 예약신고 누락분이 어디 있었죠? 300만원, 그쵸? 3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자, 여기다 넣어야 되죠? 30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네, 33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없고요. 이제 세금계산서 불정시 가산세가 있는데 일단은 차례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매입가 볼게요. 일단 1억 2천. 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고정자산 매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자산 매입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건 여기다 입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신용카드 입력할 때 거기 안에서 고정자산을 구분해 주셔야 한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억 2천. 그 다음에 1200.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가시면은 신용카드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 매입이 아까 얼마였냐면은 자, 2200에 2000에 250만원 빼니까 1750이네요. 175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50, 25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나오지? 네, 여기 있네요. 네, 제가 잘 안 보여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여기에 일단 10,000원 넣어주시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가산세 넣어야 되는데요. 가산세는 아까 우리가 종이세금에서 발급한 거, 미발급 등에 넣어주셔야 되죠. 1%. 그래서 300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는 기본이 2%예요. 2%인데 이렇게 종이를 발급할 때만 1%를 예외 규정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요. 얘를 3만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신고불성실가산세 보겠습니다. 신고인데 무신고의 일반이 아니고 과소신고의 일반으로 넣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은 30만원인데 계산 자동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한 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납부지연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한번 이게 아마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납부 기한이 원래는 2기 예정이니까 얼마예요? 2022년 7월 25일인데 2022년 10월 아마 25일 하면은 90일 나오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변경된 세율로 6,070원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한 번 더 내가 매일 문제 있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없으시면 이렇게 확정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 신고서 및 관련 부속서류를 전자신고하셔도 요번에 저번 회차부터 새로 생겼죠. 그래서 어렵진 않으니까 바로 실습해 볼게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문제 주어진 대로 차례대로 하시면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부가세 신고서 다시 들어가시고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들어가신 다음에요. 자, 보시면은 마감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는 마감해줘야 되는데 지금 마감이 돼 있죠? 그럼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자, 요거는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신고가 이 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밑에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 교육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누르시고 자, 가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만들면 되는데요. 자, 만들기 전에 보시면은 전자신고의 전자 파일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을 어디다 하냐면 자, 여기에 전자신고에 보시면요.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 정기신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납세자 자진신고죠? 납세자 자진신고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는 다 납세자 자진신고 나올 거예요. 세무대리인 맡길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얘를 일단 제작 누르시면 돼요. 제작하시고 비밀번호 여기 있는 거 1234 1234 1234 1234 누르시고요. 자, 확인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면서 파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을요. 다시 전자신고 0으로 가게 되면요. 자, 찾아보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C 드라이브에 이 파일을 갖고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요거 새로 생긴 거 있죠? 요거를 열기 하시면 들어옵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있는 모델을 차례대로 하면 돼요. 형식 검증하기 1234 1234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 실제 실무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때 요거 누를 때마다 이제 화면이 뜨긴 하는데 우리는 일단은 교육용이니까 전자파일 제출해서 제출 누르시면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하시면 신고서가 이렇게 제출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닫기 누르시고 나오시면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4번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1번 2022년 말 현재 마케팅팀에서 구입 시 전액 비용 소모품비 처리한 소모품 중에서 미사용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530만 원만큼을 우리가 자산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미사용에 대해서 자산 처리함, 그러니까 530만 원만큼 소모품으로 잡아주시고요. 나머지 대변에 소모품 B로 없애주시면 되겠는데요. 마케팅 팀이니까 판관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소모품 530만원 살려주시고 소모품 B를 줄여주시면 되겠네요. 2번 전기 취득과 매도가능 증권의 기말 현재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 주어진 내용 이외의 거래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봤더니 자, 볼게요. 시간의 흐름 볼게요. 취득가액이 1,500, 그쵸? 그런데 정기말 공정가액이 1,480만원이니까 이 20만원만큼 우리가 회계 처리를 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기말 공정가액이 1,550만원이니까 다시 회계 처리를 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큰 흐름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취득 때에 정기말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만원만큼 평가 손실이 일어났는데, 자, 기말에 봤더니 다시 1,550이 됐어요. 그러면은 총 늘어난 금액은 얼마예요? 70이 늘어났죠. 70이 늘어났는데, 보시면, 평가 손실을 20을 줄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이익을 50을 계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기처분 이익한 거와 마찬가지로 자, 취득했는데 정기말이 줄었으면 평가 손실 인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평가이익 70만원은 이렇게 나눠서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초에 내가 1,500이 취득했죠. 근데 기말에 1,550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평가이익이 얼마예요? 누적으로 봤을 때 50이니까 이 50만 남아야 돼요. 이 평가손실 20이랑 이 평가손실 20은 상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1,500이었는데 자, 1,500에서 1,480으로 줄었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1,550으로 늘었죠? 그러면 요만큼은 기존에 있던 평가손실이 20만원이 된 거고 나머지는 평가이익이 50만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요런 그림들은 제가 여기 전선생님 2급이죠. 1급 심화반부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론 수업할 때는 풀거든요. 그냥 해설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리셔서 푸셔도 쉽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진선상사에 대한 자금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36만원은 차기 거래요. 그쵸? 차기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쵸? 미수 수익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36만원만큼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미수 수익이 아니라 선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가 있었네요. 미리 받은 게 선수가 되겠죠. 선수 수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으로 36만원을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내가 자금에 대하여 장부의 계산 금액이니까 선수 수익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기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차금 2천만원의 상환기간을 당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연장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동성 장기부채 어떻게 된 거냐면 정기말에 차변에 장기차입금을 없애줬고요. 그쵸? 그 다음에 대변에 유동성 장기차입금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봤더니 2년 연장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단기에 다시 유동성 장기부채를 차변에 없애주시고요. 다시 얘를 대변으로 가서 살리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차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없애주시고 대변에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내용을 결산에 반영하시오 봤더니 공과기구는 제조공장에서 사용하였고요. 차량운반구는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네요. 그쵸? 그러면 차량 감가상각비 제로에서 공과기구 개정 과목 감가상각 누계액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영업부서 거는 감가상각비 판한 다음에 차량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동으로 해도 되고 자동으로 되는데 저는 수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것만 구분해서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공과기구인지 차량 운반구인지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아래 자료를 보고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의 영업부 팀장 6년수를 사원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등록한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제시된 소득이 전부이고 이외의 소득은 없으며 등록번호는 정확공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공제 여부에 부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일단 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배우자 볼게요. 원고료 수입 기타 소득 300만원 있는데 우리가 공제 여부가 여일 때는 뭐가 있죠? 소득을 그쵸? 비과세이거나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소득 그리고 총급여액이 예외적으로 500만원 이하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기타 소득이 300만원이니까 분리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배우자는 어떻게 된다? 됩니다. 모아볼게요.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원이 있으니까 100만원 넘으니까, 그쵸? 종합소득 금액 100만원 넘으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딸, 아들은 소득 없으니까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형제인데, 원래 형제자면은 나이 요건이 있죠. 나이 요건이 있는데, 장애인은 뭐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장애인은 공제가 되고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1번 문제는 배점에 비해서는 상당히 쉽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2022년 연말정산 자료인데요. 이진원 씨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랑 부양가족 탭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을 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가족사항인데요. 아까 1번 문제는 조금 겹치긴 하네요. 배우자 봤더니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으니까 그쵸? 공제가 안 되고요. 종합소득금액이 아니라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장모 봤더니 복권 당첨액이 있는데 얘는 뭐예요? 그죠? 우리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공제가 되겠고요. 동생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일용 근로소득이니까 당연히 공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딸이랑 아들은 소득이 없고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이니까 당연히 공제가 되겠네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내역 보겠습니다. 이진원 본인의 자동차 종합보험료 되겠고요. 이현진은 딸이고 이지원은 아들인데 둘 다 그냥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이니까 그대로 일반에다가 그쵸? 보험료 일반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자, 교육비 봤더니 이진원 본인의 사이버 대학 교육비 되겠고요. 이현진의 태권도 학원비랑 이주원의 유치원 교육비가 있는데, 자, 태권도 학원비는 안 되고요. 그쵸? 그 다음 유치원 교육비는, 됩니다. 자, 그거 취약전 아동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위료비 내역인데 부양가족 탭에서 작성하고 실손 위료보험금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양가족 탭에서 작성하라고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위료비 지급 명세서를 이제 입력하는 걸로 보통 많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위료비 지급 명세서에 안전하게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진원은 본인질환 치료비가 110만 원 있는데요. 자, 실손위료보험금 받았으니까 요거 차감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김혜수의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안 되겠고요. 위약품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도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내역은 김혜수의 종교단체 기부금인데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요거는 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기부금은 8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왜 돼요? 그쵸, 김혜수가 아마 저기 거예요. 장모님이셨나? 잠시만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지급하는 기부금, 그쵸? 장모님이셨죠. 그래서 부양가족이 지급하는 건데 공제 대상이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걸 내역을 가지고 또 있네요. 6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이진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1950인데 사용분 없고, 이진원도 마찬가지로 350인데 사용분 없고, 김혜수도 618만 원인데 사용분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사용분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합계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있으니까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350인 거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구분하시니까 2,568만원 두 개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은 우리가 본인 연금저축계좌 당연히 되게끔 나오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사항 봤더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원천 뉴스 탭에 제가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들어간 다음에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거 다 입력하는 거죠. 자, 이진원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부양가족부터 보시면요. 아까 정현주가 부였죠? 그 다음에 김혜수는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60세 이상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현주 같은 거 봤더니 배우자 봤더니요. 배우자는 자, 보시면은 부였고요. 그 다음에 동생 이송원 볼게요. 이송원은 기본공제인데 장애인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딸과 아들은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 자, 그래서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인데 요거를 구분 어떻게 하시냐면은 별도로 구분이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둘 다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자동으로 자녀로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요거 안 들어와도 그냥 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크게 저기 할 건 없고. 그쵸? 이현진 맞죠? 이현진, 이주원 딸, 아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보장성 보험료인데 장애인인 동생 이송원에 대한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195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내역이네요. 자, 그래서 교육비 내역도 보시면요. 자, 일단 취약정 아동 이주원인이 취약정 아동이었죠. 그래서 취약정 아동에 22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께 사이버 대학이 120만원. 잠시만요. 요거 빼야겠다. 잠시만요.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그래서 본인 거는 12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료비 내역 가겠습니다.
자, 위료비는 보시면요.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아예 요새는 이제 입력을 할 수 없게끔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위료비가 어디 있을까요? 위료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없어요. 여기 없고, 자, 어디 있냐면요. 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입력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제가 이 상태에서 저장이 아마 자동으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나갔다가 다시 위료비 지급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자, 이진원 거를요. 이제 넣을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위료비 내역이 본인 거랑 이현진이 자녀였는데 자, 딸이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본인 것 먼저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상호 같은 건 없고 금액만 있기 때문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증빙 코드가 아까 우리 국세청에서 불러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금액이 110만 원이에요. 110만 원인데 자, 실손 위로금을 받은 게 60만 원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진원의 여기에 이연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국세청장 코드이고요. 금액이 150이네요. 그쵸? 150을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추가 자료 입력.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위료비가 이제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대로 둬도 되는 건가? 네,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입력을 했잖아요. 그쵸? 원래 이게 지출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보니깐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뭐 같이 하면서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한번 자료갱신 한번 눌러볼까?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그쵸. 지금 방금 보셨어요? 자료갱신 누르니까 요거 누르니까 위료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네요. 그쵸?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료비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얘를 먼저 입력한 다음에 위료비 지금 명세서 입력하고 자료 입력해서 불러오기 한 다음에 나머지를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일단은 제가 문제 순서대로 풀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하실 때는 위료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오기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겠네요. 자, 일단 입력 다시 해볼게요. 155만원. 자, 그 다음에 자, 교육비는 자, 이게 2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 본인 거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내역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매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이니까 자, 10만원 초과하는 거에 날짜가 없어요. 그쵸? 원래 기부금이 뭐 언젠지 날짜가 주어져야 되는데 자, 날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종교단체니까 단기로 우리가 간주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볼게요. 신용카드. 자, 들어가셔서 자, 2,568만원. 신용카드는 자, 제외에 2,568만원이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350만원이니까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은 35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본인 연금저축계좌니까요. 자, 연금저축에 보시면은 우리은행 계좌번호 있는 거니까 자, 장기집합투자증권이나 중소기업 창업투자 아니고 보면은 연금저축계좌네요. 그쵸? 연금저축계좌니까 자, 여기 2번에다가 연금저축계좌 그쵸? 1번은 퇴직연금계좌고요. 여기 연금저축계좌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별다른 말이 없는데 그쵸? 보시면은 연금저축계좌고 별다른 말이 없긴 한데 이럴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금저축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은행 그 다음에 계좌번호가 1012-4588에 200이죠? 네. 그 다음에 납입금액이 200만원.
그럼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아마 여기에 연금저축이 왜 안 들어가지? 잠시만요. 들어가야 되는데. 네, 뭐 아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네. 그쵸. 여기 있네요. 그쵸. 연금저축. 네, 그래서 여기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나머지 뭐 다른 거 입력 안 된 거 있는지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다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또 풀이하다 보면은 가끔 빼먹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댓글을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02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